이제 식물은 물리적 배당으로 봐야 되는 걸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배당이자 생리적 배당이다.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단파적 복사와 장파적 복사, 그다음에 대류의 세 가지 에너지 주고받는데요. 단파적 복사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 가시광선을 말해요. 가시광선 같은 거를 우리가 단파적 광선이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장파적 복사는 뭐냐면은 적외선을 갖다가 우리가 대표적인 장파적 광선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식물 제 몸에서 뭐가 나오고 있나요 지금 현재? 무슨 빛이 나오고 있죠? 적외선 카메라로 저를 찍으면은 노랗고 빨간 게 나타나죠. 이렇게요. 그걸 보고 우리가 장파적 광선 복사라고 해요. 그 다음 대류에 의한 공기의 온도에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대류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에너지가 증가되는 걸 우리가 포지티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물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을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론적으로 포지티브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떨어져요? 올라갈 테고, 네거티브면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런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에너지의 인격화 방출, 그러니까 들어온 에너지, 포지티브와 네거티브의 차이에서 식물체의 온도가 결정된다. 근데 문제는 하나가, 왜 식물이 안정적이느냐? 바로 증산 때문이라는 거. 식물체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증산량이 늘어나죠. 반대로 햇빛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증산량이 줄어들죠. 그 증산작용에 의해서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낮에 그러니까 9월, 8월, 6월, 5, 6월 달에 광량이 내부로 700W, 800W가 들어올 때도 식물체의 체온은 웬만하면은 25도, 27도밖에 안 돼요. 5, 6월 달에. 반면에 광량이 200W, 300W 떨어질 때도 식물체의 체온은 18도에서 20도가 돼요. 20도가. 별 차이 안 나죠. 에너지의 양에 비해서 왜 온도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까? 바로 증산량에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증산은 그럼 뭐에 의해 결정돼요? 결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죠. 여기서 복사는 단파적 복사, 장파적 복사.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대부분이에요. 90%, 95%가 단파적 광선이고, 일부 장파적 복사. 그러니까 난방 에너지나 이를 통해서 오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이것들이요. 결론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비교적 그 테두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입력된 에너지도 있지만 우리가 증산에 의해서 에너지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다. 그럼 우리가 수경 재배할 때 뭘로 제어해요? 일반적으로 기본 제어값이 뭐예요? 수경 재배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제어값이 뭐예요? 물을 더 줄지 덜 줄지 제어하는 게 바로 광량으로 하죠. 누적 광량에 의해서 물을 주죠. 우리 일반적으로. 왜 누적 광량에 의해서 물을 줄까요? 여기 딱 나오죠. 바로 입력된 에너지가 누적 광량이죠. 누적 광량이 많으면은 증산량이 많아지는 거 당연히. 누적 광량이 적어지면은 증산량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경재배에서 물을 주는 횟수를 정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광량에 의해서 우리가 주는 이유에 가장 큰 이유예요. 이게. 광량을 하면은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죠? 증산량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잎의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 그 현재 잎의 온도와 그렇다고 하면은 들어온 에너지만큼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바로 증산량과 우리가 증산량을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그리고 가장 싸고 가장 관찰하고 가장 제어하기 쉬운 것이 광량 제어라고 우리가 물을 주고 안 주고 결정한다. 그러면은 여기 하나 재밌는 게 있죠. 그러면 수경재배에서 함수율로 우리가 배지의 수분함량 제어할까요? 안 할까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2차적으로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광량으로 제어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는데, 여쭤볼게요. 외부 광량이 누적 광량이 외부 광량이 700W일 때, 1000W일 때 함수율이 60%인 거하고, 외부 광량이 300W일 때 함수율이 60%인 건 어떻게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토마토나 오이나 과채를 키울 때 외부 광량이 1000W일 때 함수율이 60%인 거는 건조한 상태예요. 사실은 조금 건조해요, 배지가. 반면에
외부 강량이 200W, 300W일 때 함수율이 60%인 거는 물이 너무 많은 상태예요. 그러면은 같은 함수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광량도 봐야 되고 또 뭐도 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기서 함수율 조절할 때 뭐가 빠졌을까요? 식물체의 상태. 얘가 이파리가 크냐 작으냐. 잎이 크다는 얘기는 함수율이 60%라도 수분, 지하부의 수분이 충분히 빨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60%인데 잎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함수율이 낮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낮다고 볼 수 없는데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뭐가 빠졌을까요? 식물체의 능력. 식물이 뿌리가 굉장히 좋아. 그러면 60%라도 물을 잘 빨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광량이 1000W인데 함수율이 60%라 하더라도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뭐 봐야 돼요? 광량도 봐야 되고 식물체의 활력도도 봐야 되고 건조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우리가 제일 보기 쉬운 게 뭐냐? 일단 식물체의 나무 상태를 보고 그럼 지금 환경이 어떤 상태인가 알 수가 있죠. 나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있는 상태예요. 함수율이 60%고 광량이 1000W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다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예요?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 안 받는지 평가가 먼저다. 그리고 환경을 본다. 그리고 내가 제어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세팅값을 자기들이 알아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막 그 매뉴얼이 있는지 생각하시는데 그런 매뉴얼은 없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해요. 야, 약광기 때는 한 50%만 돼도 충분해. 강광기 때는 70%도 될 것 같다. 그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러냐는 환경 그때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우리가 센서로 볼 수 있는 기술들은 환경 조건들은 몇 개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측정해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뭐 왠지 모르겠는데 방량도 너무 세고 온도도 높고 함수량은 낮은데 나무가 너무 좋아.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있어. 그럼 나는 몰라 왜 그런지. 몰라. 이유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 이파를 막 따요. 스트레스 받으라고. 그 이유는 몰라요. 현재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상태가. 이게 왜 내가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 거만하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세상 사람을 어떻게 다 합니까? 생명체를. 사람도 다 모르는데 토마토를 어떻게 알아요? 오이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오이가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너무 잘 살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 주는 거고 얘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들을 여기서 빼주는 거잖아 지금. 이것들을. 그래서 항상 현재 값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데 현재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맞죠? 반대로 물 이용의 능력에 맞도록 증발 제한해야 된다. 이걸 바로 수분 균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가 필요한 만큼 물을 줘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아니죠. 나무가 필요한 만큼 물을 준다는 거는 우리 동물을 저기 강아지 키우신 분들 있잖아요. 그 자율급식이 좋은 건가요? 어떻게 해요? 자율급식 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나 고양이가 너무 비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제한급식 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대로 주면 뭐예요? 돼지 키우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봤는데 너무 증산량이 많은 것 같으면 증산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커튼도 줄 수가 있는 거고 반대로 증산량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증산을 도와줄 수 있게. 왜 증산을 어떤 경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떨까요? 식물체가 양분을 흡수할 때는 대부분의 양분을 뭘로 흡수할까요? 증산을 통해서 칼슘과 분소나 질산을 대부분 흡수해요. 그러면 증산량이 너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전마철 같이? 그러면은 양분의 기하 상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양분의 기하 상태가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증산량을 증산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독팬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국분 난방을 통해서 잎 주변의 습도를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잎 여본을 난방을 통해서 올려줄 수도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 증산량을 조절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분 규정을 맞춘다는 거니까 더 증산을 많이 하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이 제한들은 우리가 뭐라 하느냐? 에너지를 공급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을 통해서 공기 주변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게요. 온실내에서 가장 습한 데가 어디예요? 입 주변이거든요. 입 주변. 여기서 말하는 입 주변이라는 건 잎의 1, 2mm. 잎이 있으면 잎의 주변을 우리가 연면경계층이라고 굉장히 얇은 구역이에요. 거기 습도가 제일 높아요. 공기를 흔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습이 옆으로 빠져나가겠죠. 그럼 우리가 증산을 더 유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산을 유도할 수도 있고 증산을 못하게 줄여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수분균형이라고 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딱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태양이 들어오고 있죠. 햇빛이 딱 들어오고 있어요. 햇빛이 딱 들어오고 있는데 I1, B를 보게 되면 뭐예요? 일부분이 입을 통과했죠. 이건 흡수하지 않고 통과된 잎파리. 이거는 잎의 에너지 공급부터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2A2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산이라고 하는데 증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 방출이라고 해서 복사 냉각. 복사 냉각은 뭐냐면요. 따뜻한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에너지가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사 냉각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가만히 앉아 있는데 커튼을 열어놔요. 밤에. 그럼 어때요? 오싹오싹해지죠. 여기서 오싹오싹해지는데 찬 공기가 나한테 몸에 닿아서 오싹해져요? 아니죠. 왜 오싹해질까요? 내 몸의 체온을 저 바깥의 영하의 온도가 바깥에 있는 건물이 영하의 표면 지역이 나의 36.5도를 복사열, 그러니까 적외선의 형태로 뺏어가요. 그걸 바로 복사 냉각이라고 해요. 복사 냉각이라고 해서 빨간색이 복사 냉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한낮에 7월, 6월달, 8월달 얘기할게요. 8월달에 복사 냉각이 낮에 발생할까 안 할까요? 외부 온도가 35도잖아요. 내부 온도도 38도예요. 복사 냉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낮에 있어요. 왜 발생할까요? 복사하는 거는 어디가 찬 곳이라고 했잖아요. 식물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어딜 보고 있냐요, 지금 얘가? 하늘을 보고 있죠. 하늘, 저 대기권은 영하 몇 도예요? 어제 나오대요, 영하 40도라고. 그래서 왜 서해안 지역에 눈이 온 이유가 왜 왔냐면은 지금 서해안이 따뜻하대요. 10도씨의 공기가 한반도로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서 영하 40도의 하늘에 만나서 눈이 내리고 있대요. 우리가 영하 40도의 생장점이 영하 40도의 하늘을 보고 있으니 바로 복사 냉각에 의해서 열이 방출돼요. 근데 식물치 체온이 왜 안 떨어지죠? 복사 냉각의 효과보다 복사열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대류열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복사 냉각이 없다고 하면은 식물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은 증산을 해야 되겠죠. 이때는 복사 냉각. 그래서 우리가 한여름 같은 경우는 복사 냉각 효과가 우리 식물체한테 매우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산량을 줄여줌으로써. 그러면은 볼게요. 그 다음에 4A가 있어요. 4A는 뭐예요? 열이 공기중으로 나가는 상태죠. 이건 뭐예요? 공기가 따뜻해요? 잎이 따뜻해요? 열이 공기로 전달돼요. 이거 뭘까요? 공기가 잎에보다 차가울 때 열이 잎에서 공기로 전달되겠죠. 그러니까 여본이 공기 온도보다 높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높을까요? 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가 물을 1리터를 빨아먹었는데 시간당 증산량이 1리터, 그러니까 열은 태양빛은 1.1리터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식물체가 그 양이 다 증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 죽어버리겠죠. 그러면 1리터는 증산을 하고 100ml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열을 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식물체가 체온을 올려요. 어떻게 기공을 닫거나 작게 열어서 올린 다음에 그거 어떻게 해요? 식물체가 공기를 통해서 내의 체온을 떨어뜨려요. 요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기공을 작게 열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을 조금 했다는 얘기고 체온이 올라갔죠. 체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키가 빨리 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크는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 결정나고 식물이 부풀어 오르는 식물이 몸을 만드는 거는 광합성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 얘기는 식물체의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광합성은 조금밖에 안 했으니 도장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식물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줄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체의 증산 요구량이 줄어들겠죠. 식물체의 증산량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해요? 기공을 열어서 보다 더 물을 충분히 증산시킬 수가 있겠죠. 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체 체온이 떨어지겠죠. 그런 경우고, 4B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2% 전달되고 있잖아요. 에너지가 2% 전달되는 얘기는 공기의 온도가 잎의 온도보다 높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기공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열렸다는 얘기. 그때 제가 아까 IR 온도 얘기했죠. IR 온도에 측정을 해서 기공이 엽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다고 하면 뭐예요? 기공이 작게 열었거나 닫혔을 확률이 높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공급되는 에너지를 줄여줘야 돼요. 공급되는 에너지 뭐예요? 태양 에너지죠. 차광을 통해서 줄여줌으로써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증산량을 줄여줄 수가 있죠. 그럼 여기다. 그러면 줄여주는 게 주로 우리가 뭘 사용해요? 증산량을 줄여주는데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온실에서? 스크린 차광을 하죠. 그럼 우리가 제어할 때 뭘로 제어할까요? 그러면 온실을 제어할 때 커튼은 뭘로 주로 제어? 1단 제어를 뭘로 놓을까요? 온도로 제어할까요? 광으로 제어할까요? 커튼은 첫 번째 일반적으로 광양으로 제어해요. 두 번째 온도를 집어넣어요. 설정값을. 창은 뭘로 제어할까요? 창은 온도로 일단 집어넣고 보다 습도를 집어넣어요. 일반적으로. 왜 그래요? 창은 에너지의 교환, 외부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를 교환하는 조건이죠. 그래서 열고 닫음으로써 스크린은 뭐예요? 식물체의 온도를 떨어뜨리고 올리고는 스크린을 침으로써 정화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광량이 너무 세버리면은 스크린을 쳐주고, 광량이 떨어지면 스크린을 열어주고 함으로써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100%는 안 되죠. 어차피 100%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기본적인 값은 그렇다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안에서 보게 되면은 잎에서 모든 에너지의 균형이 다 발생한다는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일부는 또 보게 되면은요, 저것도 있어요. 반사도 있어요. 고추,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누가 더 햇빛에 강해요? 온도에? 파프리카가 더 강하죠. 왜 그래요? 파프리카는 왁스층이 두꺼워요. 왁스층이 두꺼우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반사가 되죠. 그 다음에 물을 뺏기는 게 어때요? 왁스가 있으니까 절 뺏기겠죠. 그래서 파프리카하고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비교할 때 왁스가 얼마큼 두꺼운지 판단할 때 보시면 이렇게 보면 알아요. 곰팡이병, 여기 연암대 졸업하신 분, 곰팡이병 누가 많아요? 토마토가 많아요? 파프리카가 많아요? 고추 얘기해요. 고추하고 오이하고 누가 많아요? 오이가 훨씬 많죠. 이파리 곰팡이병이. 오이는 그냥 놔두면요 막 노래요. 그냥 이파리가. 토마토는 토마토하고 오이 사이고, 왁스층이 고추가 제일 두껍고 그다음 토마토, 오이 순이에요. 그 왁스층이 또 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에너지 보존 역할에서 반사 역할을 해요. 빛을 튕겨내는. 이렇게 해서 튕겨냈다는 얘기는 식물체가 증산량을 그만큼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에너지 균형할 때 복사열,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에는 단파적 광선에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일러를 돌려서 그 잔파적 광선에 의해서 식물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 반대로 식물체가 온도를 뺏기는 것은 공기를 통해서 뺏기기도 하지만 복사 냉각이라고 해서 식물체의 체온이 공기를 통하지 않고 차가운 곳을 향해서 적외선의 형태로 뺏기는 걸 우리가 복사 냉각이라고 하는데, 이 복사 냉각이라는 거는 한여름을 빼고는 식물체한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이너스다. 우리가 복사 냉각을 될 수 있으면 한여름을 빼고는 막으려고 그래요. 복사 냉각 효과로. 그래서 첨단 온실에는 커튼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반짝반짝하죠. 뭐가 들어있어요? 알루미늄이 들어있죠. 왜 알루미늄이 들어있어요? 복사열을 튕겨내려고. 그런 것들이, 이것들이요. 체온을 더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요. 왜 체온이 높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게요. 뒤에. 왜 단파적 광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성에 대한 아주 일부적이고 대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증발하는데 거의 대부분 사용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것들. 그 다음에 이 복사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식물들이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럴 때 들수하려고. 그래서
잎의 광택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왁스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기울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잎의 모양이 이렇게 세워진 것도 있고 내려진 것도 있고 뒤틀린 것도 있잖아요. 누가 더 햇빛을 많이 받아요? 수광태세라고 하죠. 세워진 것들이 훨씬 더 이파리가 광을 많이 받겠죠. 그런 수광태세라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볼게요. 또 이제 식물체가 시드는 것도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쳐지고 시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드는 거잖아요. 시드는 것이 왜 시들까요? 죽으려고 시들까요? 식물이 살으려고 시들어요. 시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햇빛을 보는 면적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줄어들면 어떻게 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햇빛을 많이 보는 이파리들은 어떠냐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게 왜 오그라들까요? 햇빛을 많이 봐요? 적게 봐요? 적게 보죠. 적게 본다는 얘기는 증산량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식물이 이런 메커니즘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이렇게 안 되게 먼저 해놔야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이미 증산량도 확 줄여놓은 상태고 광합성도 왜 이렇게 하면 광합을 못하거든요. 광합을 줄여놓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재배적 방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는 온실의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런 상태가 오기 전에 예방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식물은 이게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식물은 잘 안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경제성 있게 많이 수확을 해야 되는 목적이잖아요. 좋은 품질의 것들을 많이 따는 게 목적이지 죽이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본이 올라간 상태가 발생하면은 죽진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과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 장파정광선의 에너지 흡수는 아까 말씀드린 난방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파정 방출은 내가 이제 차가운 곳을 향해서 열을 뺏기는 것들 장파정광선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식물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터 있는데 흐린 날 열을 많이 뺏길까요? 맑은 날 열을 많이 뺏길까요? 맑은 날 많이 뺏겨요. 그 맑은 날 왜 많이 뺏길까요? 영하 40도는 저희 대기권이거든요. 성층권의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비행기가 지나가는 곳에. 근데 구름이 가리고 있다는 거 하면은 구름의 온도만큼 내가 체온을 뺏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역할이 구름이 뭐가 된 거예요? 커튼의 역할을 한 거죠. 커튼의 역할을.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커튼을 쓰는 시기를 갖다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커튼을 언제 쓰느냐? 보통 빠르면 8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늦어도 9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쓰셔야 돼요. 커튼을. 왜 쓰느냐? 외부 온도가 15도인데 왜 쓰느냐 그러는데 외부 온도는 15도인데 저 하늘의 온도는 영하 40도거든요. 그럼 영하 40도가 되면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식물이 증산을 밤에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밤에. 우리가 최소 증산율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 증산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밤에 증산해야 될까요? 식물의 세포는 낮에 커요? 안 커요? 밤에 커요? 안 커요? 밤에 커지죠. 밤에도 크고 과일도 커지고 잎도 커져요. 그러면 그때 그 식물이 커질 때 뭐가 필요해요? 무기양분이 필요하죠. 칼슘도 필요하고 가리도 필요하고 인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양분들이 필요해요. 그럼 아까 처음에 무엇을 통해서 식물이 흡수한다고 했죠? 증산을 통해서 흡수한다고 했죠. 그럼 야간 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간 증산을 근데 증산을 한다는 얘기는 물이 하늘로 증발하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는데 식물의 체온이 너무 급속하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야간의 증산이 어떻게 될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야간에 식물체의 생장점의 온도가 천천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커튼을 먼저 쳐요. 공기 온도는 천천히, 어차피 9월달, 10월달에 외부 온도는 15도, 18도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생장점의 온도는 그보다 훨씬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생장점은 하늘을 보고 이렇게 가려놓고 창을 열어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뭐라고 했어요? 커튼은 뭘로 제어한다? 광양으로 제어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커튼 광양으로 제어하고 창은 온도로 제어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광량과 온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11월 달인데 커튼은 닫혀있고 창은 열려있죠. 세팅값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광량이 해지기 전 100W 이하일 때 커튼은 닫고 내부 온도가 18도 이하로 떨어지면 창을 닫아라 했어요. 창이 이렇게 활짝 열린 거 봐서는 내부 온도가 아마도 20도가 넘을 거예요. 20도 정도 될 거고 커튼이 닫힌 걸로 봐서는 100W 이하로 떨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온도를 천천히 떨어뜨린다. 공기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뭘 떨어뜨린다? 체온을 천천히 떨어뜨리면은 증산을 보다 더 늦게까지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난방비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난방비의 문제도 있어요. 난방을 적게 해도 우리가 증산을 더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제 최대 목표가 뭐냐면은 항상 에너지 문제라고 했잖아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결로와 이력이 생기지 않게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한다. 그 얘기는 난방을 적게 한다. 결로가 생기지 않게 한다. 체온이 높아. 에너지 적게 사용했는데 체온이 높아. 이력이 생기지 않아. 그 얘기는 증산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긴다는 얘기는 체온이 높다는 얘기고 이력이 안 생긴다는 얘기는 증산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결로와 이력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커튼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광량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복사열 냉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복사열 냉각에서 열 방출, 그러니까 복사열 냉각은 식물에서 뭐라고 했어요? 언제만 좋고 나머지 나쁘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좋지 않다고 그랬죠, 제가요. 예, 한여름 제외하고 좋지 않다. 좋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열 방출의 증가, 식물체의 체온이 열이 많이 뺏긴다는 얘기는 식물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식물 체온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죠.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뭐가 있냐면요. 증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근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증산을 못하게, 내가 식물체의 뿌리가 물을 빨아먹고 있는데 증산량이 줄었어요. 갑자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이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그게 이래로 나온 거고요. 이래로 못 나오는 것들은 식물체의 작은 조직을 찢어요. 약간 어린 조직들을. 그럼 어딜 찢느냐? 뿌리를 찢어놓거나 이 끝을 태워먹는 역할들이에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탄 증산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증산을 못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이동을 못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일액이 나오면은 칼슘이 공급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최근 자료들에 의하면 몇 년 정도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일액이 나오면 오히려 칼슘이 공급이 안 된다고 있어요. 세포까지 못 간다고요. 증산을 통해서만 칼슘이 간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아쿠아폴이라는 것들. 뭐냐면은 열 방출에서 그 호세온도가 낮아지면은 아쿠아폴이라는 수분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수분 이동을 통해서 식물체의 세포가 커지고 과일이 커지는데 아쿠아폴린이라는 그 기능 이 단백질로 된 물질이 온도가 떨어져서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과일이 비대와 이런 물의 수분 과일이 비대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일이나 꽃은 이동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결로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준다. 그래서 식물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안 되게 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커튼이라는 거예요. 커튼을 일찍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난방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근데 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대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도요. 보통 온실이 좋다고 하면 이런 거까지 설치하라고요. 우리가 이제 최소 난방 파이프라고 설치하라고 하거든요. 최소 난방 파이프가 설치가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최소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그 식물체의 체온만 높이고 공기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증산량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최소 난방 파이프 설치하려면 비싸요. 1헥타 유료온실에 최소 난방 파이프 설치하면 얼마 들어갈까요? 1억 정도. 굉장히 비싼 장비고. 그 다음 이제 대류 에너지는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거 넘어갈게요. 아까 대류 에너지는 뭐 아까 그랬잖아. 공기보다 잎이 차가우면은 공기에서부터 잎으로 에너지 전달된다는 거 보여드렸었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이런 걸 못했어요.
피노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피노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식물체의 증상을 생각하지 않고 여분과 공기 온도가 같다는 가정에서 옛날에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가 IR 온도계라든가 열화상 카메라가 가격이 싸지고 이용이 쉬워짐에 따라서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식물체의 온도를 측정하고 이것 때문에 기공을 닫거나 이제 그걸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식물은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한 에너지를 탄수화물을 태워갖고 열을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못 만들어요. 무조건 외부로부터 열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열이 이렇게 들어오는 열과 나가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하여튼 이 모델에서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기공에서 열이 전달되는 것까지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옛날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 식물의 수분 균형에 얘기할 때 식물에서 유익과 유출의 규정, 그러니까 수분이 시드는 것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시드는 것과 수분 스트를 방지하고 과일과 수분의 생장에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일단은요 과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단은 식물체가 물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증산을 하고 남은 것들은 과일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잎에 저장도 하는데, 일단은요 식물체가 물을 몸에 저장을 할까 안 할까요? 남을 때 저장을 해요. 그래서 저장을 잎에서 저장한 거 볼 수가 있어요. 튜버라고 해서 잎의 볼륨이 엠보싱 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엠보싱이 나는 거 있어요. 토마토나 이런 파프리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잎이 이렇게 조금 두드러지게 남았어요. 이 물을 저장한 거예요. 뒤에 없으면 안 돼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 상장점에서 약간의 그 엠보싱 같은 튜버가 발생을 해야 되고요. 또 물을 저장하는 곳이 어딜까요? 과일에서, 과채로 해서 바로 과일이 물의 저장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물의 균형, 수분 균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분 균형은 시들지 않는 것도 수분 균형인데 우리가 과일을 따는 것도 수분 균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은 식물과 과일에 저장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식물이 증산량이,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많아서 증산량이 너무 세. 그래서 수분이 부족해. 그럼 식물이 저장되어 있는 물을 쓴다고 했잖아요. 잎에 있는 물을 저장된 물을 사용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어디 거 사용할까요? 과일에 있는 물을 사용하게 돼요. 근데 과일의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단은 사용하고 나서 광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까? 다시 물이 흡수되고 다시 과일에 저장을 하겠죠. 근데 과일의 잎에서 물을 너무 많이 뺏어가면 어떤 물이 발생할까요? 그때 발생하는 것이 토마토와 가지나 고추에서 발생하는 배꼽 썩은 거예요. 그게 배꼽 썩은 거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 지하부 수분 부족, 뭐 칼슘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원에서 지하부 수분이 없어서, 칼슘 비료가 없어서 배꼽이 나올 리는 없다. 그러면은 뭐예요? 잎과 과일이 서로 물을 갖고 경쟁을 하는데, 잎에서 물을 너무 많이 빼서 쓰게 되면은 바로 과일에도 배꼽성과 나오고, 오이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오이는 휘어지는 일이 발생해요. 오이가 휘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증산은 식물에 들어오는 에너지에 필요한다.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양 제어를 한다 했죠. 누적 광량으로 우리가 수경재배의 양액기를 돌리죠. 왜 그래요? 바로 실제로 들어온 에너지의 양은 바로 태양 에너지와 밀접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인공조명이나 난방 파이프에서 또 실제로 한다고 하는데, 복사열을 같은 흡수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증산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난방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겨울철에 아주 난방을 잘하는 잎 같은 경우는 야간에 물을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난방을 잘하는 온실이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에너지만큼 우리가 물을 증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꼭 그러니까 에너지만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뭘까요? 습도도 관련이 있겠죠. 얘가 에너지는 들어왔는데 습도가 꽉 쩔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증산을 하거나 적게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렇게 볼게요. 예를 들어서 광량 에너지는 한 700이 들어오고 있는데 습도가 80%야.
그러면 물을 많이 뺄게요, 적게 뺄게요? 적게 뺄게했죠. 왜 적게 뺄게요? 공기 중에 공간이 적으면 물이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체가 기공을 활짝 열겠죠. 활짝 열니까 어떻게 광합성을 잘하겠죠. 근데 온도가 높은 게 문제가 되나요? 아까 온도가 33도에서 광합성 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습도가 높아야 된다고. 광도 충분해야 되고. 그 될 수가 있는데 불가능한 얘기죠. 그 사실은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아무튼 우리가 습도만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밤에는 어때요? 습도가 너무 높은 게 문제죠. 그러면 야간에 우리가 증산을 유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공기 유동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에너지 스크를 사용해요. 에너지 스크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복사열이 뺏기는 걸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증산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요. 야간 증산을.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스크를 사용하면은 왜 자극이 될까요? 나무가?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에너지 스크린은 일종의 그 보온 낙엽이 아니에요. 직조 스크린을 얘기하는데 직조 스크린은 구멍이 어때요? 작은 구멍이 나 있죠. 작은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통과해야 하네요? 통과하겠죠. 커튼을 통해서 수분이 증가하면은 아래쪽이 어때요? 위쪽 공기가 커튼을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고 그 물이 피복제 차갑잖아요. 거기 결로가 생기고 결로가 생기고 나면 공기가 어떻게 돼요? 건조해지죠. 그럼 위하고 아래하고 수증기압 위하고 차이가 어떨까요? 커튼 아래하고 커튼 위에 그 수증기압 차가 어떨까요? 차가 크겠죠. 아래는 수증기가 많고 위에는 수증기가 없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적으니까 아래에서 위로 수증기가 올라갈 거예요. 그 차이에서 우리가 수증기압 차이에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차이에서 아래가 훨씬 더 쉽게 습도 조절이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증산을 보다 더 유도할 수 있다. 근데 보온 낙엽은 안 된다. 보온 낙엽 왜 그러냐면 수증기가 통과 안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증산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복사열에 대한 증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배류열 증산이 있는데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에너지를 받으면 증산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뺏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레디에이션 증산, 배류 증산, 그 다음에 열 방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사열, 냉각 효과에 세 가지 뺏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산은요 이렇게 따져요. 우리 약속을 했어요. 시간당 제곱미터당 그램으로 시설원에서 통일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g이라고 얘기하면은 제곱미터당 시간당 10g이 나간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10g만큼 증산한다 그러면 1헥타면 얼마예요? 1헥타면은 만제곱미터죠. 만제곱미터에 10g이면 얼마예요? 시간당 100리터의 물이죠. 100리터의 물.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증산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증산은 에너지 필요한데 증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에너지 소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쭤볼 게 있어요. 보온 낙엽을 하면은 일반 스크린보다 에너지가 절약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절약이 돼요. 왜 될까요? 증산을 안 하니까. 증산을 안 하면 에너지 절약이 돼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식물이 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증산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증산이 일어날게요. 아까 1리터의 물을 증발할 때 2520kJ의 에너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1헥타 기준으로 만제곱미터면은 시간당 100리터의 물을 증발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엄청나죠? 엄청난 물이 증발돼요. 엄청난 물이 올라가야 증발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증발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키울 수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면적당 에너지 비용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생산량당 또는 매출당 에너지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100kg를 땄는데 토마토를 이 사람은 1kg당 500원 에너지 비용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30kg를 땄는데 킬로그램당 500원 에너지 들어갔어요. 누가 농사 사신 거예요?
100kg당 500원 더 많죠. 왜 그래요? 에너지 비용은 똑같이 kg당 500원인데 이 사람 100kg 땄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줄었죠. 종잣값도 줄었고 이게 상대적이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한 상태에서 에너지 비용 계산해야지 그냥 에너지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kg를 땄는데, 그러니까 1kg당 100kg를 땄는데 1kg당 500원이 700원이 들었어도 30kg 따고 제곱미터당 500원, 킬로그램당 500원 들은 사람, 700원, 500원 들은 사람보다 킬로그램당 에너지 비용은 200원이 더 들었을지 몰라도 다른 생산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비용은 더 작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에너지 비용을 얘기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면적당, 어떤 사람은 킬로그램당 얘기를 하는, 제가 생산 양당 얘기하는데 둘 다 틀렸다. 똑같은 에너지 비용이 들었어도 이 사람이 절대 생산량이 많다고 하면은 종자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다른 부대 비용이 적게 들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거, 이것들이. 그것까지 감안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두 가지 있죠. 그 잘못된 내용들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따가 제가 여기 이 교과 과정이 없는데 다른 교과 과정 그게 있어요. 엑셀에다가 생산 비용을 계산하는 게 있어요. 쭉 넣어갖고 집어넣으면 나오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도 한번 계산해야 돼요.